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례 없는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부디 도를 넘지 말라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거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현 정권을 비판한 뒤에 서해 사건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내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이 법원을 압박하는 거냐 여러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측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자로 결론 내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뒤 첫 입장 표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월북 결론을 조작이라고 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처사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종 책임자가 서훈 전 실장이 아닌 문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해석의 영역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조여오는 검찰 수사가 이뿐만이 아니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칼끝이 문재인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현우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김수현 전 사회수석 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달 25일. 김 전 수석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 사무실과 문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문 전 보좌관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보고를 청와대 내부망에 올렸던 인물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계기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대전지검은 새 수사팀을 꾸리고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조기 폐쇄 손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청와대 윗선의 관여를 부인해왔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 지시받으신 건가요? 법조계에선 김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탄압하지 말라면서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는데요. 집회 신고까지 하고 대규모로 몰려간 건 처음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까지 상임위 단독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일반 당원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공개 집회를 연 건 처음입니다. 집회에는 박찬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물증도 없이 범죄자의 바뀐 진술을 근거로 야당 난사를 압수수색하고 허위 사실을 버젓이 적시한 구속영장으로 당직자를 구속하고 시도의원과 당원까지 합세해 집회 인원은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죽이기 멈추고 민생을 살리십시오.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노위 소위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도 시도했습니다. 야당의 어석수만 믿고 입법 횡포를, 입법 독재를 부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으로 발표한 양곡관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감사원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 등도 경우에 따라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성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지막 이 문장이에요.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네, 먼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마지막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월북몰이라고 비판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도를 넘지 말라고 한 대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 또한 입장문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을 번복했다.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표현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 이런 경고로 보입니다. 자, 법조 출입하는 성일환 기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시점을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죠. 이 서해 피격 사건 검찰 수사팀이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가 수사의 동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내일 영장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도를 넘지 않기를이라는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논란이 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발언 왜 한 겁니까? 네,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 참다가 결국 오늘 입장을 내놨다는 게 친문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네. 한 친문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류였다면서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통수권자로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입장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입장문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대독한 윤 의원은 거의 매주 양산 사저에 내려가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야 윤 의원에게 전화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당수 친문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이 공개되기까지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알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자, 성일환 기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내가 다 지시한 거다, 처벌하려면 나를 처벌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는 자신이 어떤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보고를 받고 또 승인했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건 법적 책임을 피하는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유족 측도요, 이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힌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각 기관에서 보고받았던 문서들을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제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서해 피격 사건 외에도요,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이 있고요. 앞서 보도해드린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그리고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이 모두 문재인 정권 인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역시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정권 수사만 집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진행 중인 사건 대다수는 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된 뒤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철중 기자, 이 정치적 파장을 좀 살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현 정부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뭐라 입장이 없어요? 대통령실은 일단 수사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신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면서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야가 꼬여 있는데 오늘 문 전 대통령 발언으로 이 여야, 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결집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우는요, 비명계 쪽에서 예견된 사법 리스크,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더해지면서 친문과 친명 모두 검찰에 맞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산 넘어 산입니다. 어젯밤 간신히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타결돼 이 지하철 파업이 풀렸는데 내일은 또 전국 철도 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노사가 만났지만 결렬됐는데요. 이미 기차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고 덩달아 비행기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백승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표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철도노조 파업을 예고하는 이 안내문과 함께 바로 옆에는 내일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상하이선 노선표들이 붙어 있는데요. 상행선은 57개 구간, 하행선은 55개 구간의 노선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때 승차권 예매 창구에는 평소 대비 2배 넘는 인원들이 몰리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차질이 있을까 봐서 좀. 운행이 중단된 열차표를 예매한 승객들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열차 파업이라 그래서 오늘 미리 출발하려고 2시 51분 차를 예매를 했는데 지금 파업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서, 근데 오늘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 너무 불편하네요. 코레일은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가 평시 대비 60%대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주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면접을 보러 상경해야 해 학부모들은 비상입니다. 대체 교육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부산 김포 비행기 가격은 평소 대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화물 운행률은 평시 대비 26%까지 떨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과 노조가 오후 4시 20분 교섭을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월급 18만 7천 원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부정적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내일부터 파업이 예고된 철도 노조는 서울 지하철 1, 3, 4호선도 맡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대란이 벌어질 수 있죠. 어제 퇴근길 생각하면요, 이 지하철 파업 여파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여간으로 내려오는 계단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길 지하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역사하는 퇴근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2호선은 최대 33분, 3호선은 28분 지연됐습니다. 버스 정거장은 지하철 탑승을 포기하고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SNS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끼리 꽉 끼어가지고 소지품 이제 간소하고 핸드폰 보는 것도 좀 버거울 정도로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들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7건 접수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업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자정쯤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서울 지하철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지만 내일부터 일부 지연 운행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 134호선, 경인선 등을 함께 운영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면 철도가 운영하는 노선의 출퇴근 때 운행률이 8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 이어지며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이번 파업을 국가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경제 완박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유 대란을 막기 위해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정유차 탱크로리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주말이 지나도 파업을 이어간다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2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적당히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업무 벗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노총의 경제 완박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국가 경제를 파멸로 이어지게 하려는 시도에 당근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주유소에서 재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또 군용 탱크로리, 농협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이런 걸 긴급 투입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하철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고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후 파업에서 이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며 임시 국무회의 조기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4일차입니다. 현장 교부 방법이나 우편을 통해 1,000명 정도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명령서가 전달됐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일부 기사들이 조금씩 복귀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노조원들의 복귀를 막는 운송 방해 행위 여전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차량에 시멘트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차량들은 경찰 호위 속에 공장을 빠져나갑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운전자 일부가 현장에 복귀하면서 공장을 오가는 화물 차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 765명 명단을 확보해 업무 개시 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 교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한 차주들 가운데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316명에게는 우편 송달도 진행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하는 분들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하나만 앞에 하는 게 아니니까.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4만 5천 톤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던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평소 대비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비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운송 방해 행위 때문에 업무 복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역살도 하고 저희 화물선을 붙잡고 흔들더라고요. 지금 운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멘트 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멘트 업계의 누적 손실액도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똥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는 바람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데요. 새벽 인력시장에 한겨울 한파보다 더 매서운 일자리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인력사무소는 대낮처럼 환히 불을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100m가량의 인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보통 집에서는 4시에 나가죠. 여기서 5시 한 10분에서 20분에 출발됩니다. 현장이요? 네. 오늘 체감기온은 올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2도. 일감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모자와 장갑, 귀마개까지 동원해 꽁꽁 싸맸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난로 앞에서 몸을 녹여보지만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니는 줄 아닌 거야? 이거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나가는 거지 뭐, 20년이나 나가나. 가뜩이나 일이 없는 겨울철. 화물연대 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은 뭐, 거의 뭐, 다 현장에 섰어요. 저희 같은 인력사람은 지금 최악입니다. 일감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고요. 시멘트 작업을 해야 다음 작업이 이어져가지고, 이제 계속 연결이 되죠.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갖고 시멘트 공급이 건설 현장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틀을 만드는 목수들은 아예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목수인데 지금 목수를 안 하고 어디 가는데 난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목수를 다들 안 하니까 일이 없잖아요. 80% 이상 줄었죠. 일반 정리나 뭐 잡으러 가시라고 오신 분들 대부분 계세요. 오늘 운 좋게 일터로 데려다주는 승합차에 오른 사람들은 200여 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상당수는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파의 경기 침체,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는 이미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켰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총 4,446억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그중 찾아낸 재산 800억 원 상당을 묶어버렸습니다.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한 곽상도 전 의원 외에 이른바 다른 50억 클럽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6명의 이름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고 어제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나머지 인사에 대한 수사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최근 김만배 씨와 소속 언론사 회장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 사건도 넘겨받은 겁니다. 두 사안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수원지검에 넘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박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6월 딸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회장은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권 교체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만큼 50억 클럽 의혹도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남욱, 김만배, 정영학 씨의 토지와 건물, 예금 등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시켰습니다. 또 법원에 청구한 추징 보전이 인용돼
앞으로 최대 4,446억 원까지 동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바로 내일이 이 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정한 마감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이 하루 남은 오늘까지도 여야는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처리를 놓고 하루 종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의도 안 됐는데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하고 내일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다 생각을 합니다.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는 결국 무산됐고 예산안에 대한 합의도 또 미뤄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멈춰 세운 민주당은 연일 거야의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 회의장 같은데요. 뭘 던졌습니까? 마스크를 던지고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요, 행안위 회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를 시도하는 야당 의원을 제지하면서 큰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자, 오늘 의사진행반은 아니, 그럼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임위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요? 끝나고 말도 못해. 얘기도 하는데 승질 나서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별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떨어버렸어 떨어봐. 먼저 뭐라고 지금? 뭐라고? 말을 야 끝까지 가지 마. 어디 간 사람은 말이야. 카메라 다 뺐어요. 또 저러다가 카메라 나가면 오히려 안 싸우더라고요. 네. 저렇게 행안위뿐만 아니라 과방위에서도 유치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좀 조용히 계세요. 제가 지금 간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그건 제 맘이죠. 정청래 황제야. 정청래 똑바로 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독재야. 권선동 의원. 그게 임시입니까?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박영석이 대통령 확실하니까. 네, 박영석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가지 말고. 대통령한테 똑바로 알아가세요. 오늘도 국회 회의장은 시끌시끌했습니다. 본인들끼리도 또 웃네요. 네, 다음 주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열될 것, 손가락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여야가 상대당을 향해서 분열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거든요. 전당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분노의 어떤 심정을 표하고 있고 공천을 주겠습니까? 새 당을 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이 갈라져서 결국 신당이 창당될 거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좀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로 쪼개진다고 서로 굿하고 있잖아요. 그 정당 없어질 겁니다. 부패한 범죄자가 네. 당대표로 선거를 이끈다.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이제 민주당 상황을 겨냥한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은 민생과 범죄 카르텔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당 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그거는요, 저는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 분열될 거라는 전망이 맞을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현재 잘 당이 가고 있는지 오답 노트를 삼아서 진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반기를 든 중국 국민들의 이 백지 시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소가 시위대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조작한다는 불신이 큽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는 현지 상황,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성난 란저우 시민들이 코로나 간이검사소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광저우에서는 시민들이 무너뜨린 검사소 텐트를 향해 집기들을 집어 던집니다. 장기간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이 검사소를 시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불만이 커져갑니다. 야간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100명 넘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갑자기 문을 닫자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낮 시간에도 상가들은 문을 닫아 인적이 끊겼지만 검사소 앞에는 모퉁이를 돌아 200m 넘게 시민들이 대기 중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이 형성돼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꼼짝없이 강추위 속에서도 검사를 받아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켓 하나만 걸치고 온 거라 상당히 춥네요.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답답하고. 코로나 검사 대행 기간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백지 시위에 놀란 당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역 봉쇄를 서서히 풀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백지 시위를 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어제 저녁, 백지를 든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포스터와 조화가 놓였습니다. LED 촛불로는 우루무치 화재 발생일인 11월 24일을 표시하고 화재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중국 신장 우루무치 화재 이후 해외로 번지고 있는 백지 시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열렸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도 떨어지고 그 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못 자라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봉쇄 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집에 이런 화재를 당하면 어떻게 who's next? 우리 다 몰라요. 시 주석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존폐하시죠? 근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한국처럼 민주주의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려대와 중앙대에는 시 주석과 히틀러를 합성한 사진이나 대자보가 등장했다가 돌연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백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일본 오사카와 부산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무려 2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승객들의 들뜬 표정을 박지혜 기자가 동승해서 취재했습니다.
30만 명 넘는 제일 한국인이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 최근 해외 항공권 판매 1위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사카항에서 국적 여객선이 손님 124명을 태우고 부산항을 향해 대한해협 횡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객선 100길이 끊긴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2년 넘게 휴항도 했고 또 이제 화물만 싣고 이렇게 운항을 하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언제 올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들뜬 건 승객들도 마찬가지. 공연도 보고 이곳저곳 둘러보며 하룻밤 선상 생활을 즐깁니다. コロナでなかなか来ら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パンサーさんに何遍か電話をして早く再開してくれって電話をかけたのですけど、急に再開になりまして、私ももう急遽参りました。マサンの方に親戚がおりますので、そちらへ挨拶に行こうと思ってますが。 부산과 후쿠오카에 이어 부산 오사카 100일까지 열리면서 폭증하는 여행 수요 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는 100길은 현재 모두 5개입니다. 앞으로 대마도와 시모노세키, 교토 등도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운항을 시작합니다. 한일 양국의 운항 재개 협의는 지난달 시작됐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든 곳은 관광업 비중이 큰 오사카였습니다. 一つ多くの事業者の方が廃業されたり倒産されて、この出口復活をしたときにどこの都市も負けない魅力を作るための準備をする。 코로나 이전엔 연간 95만 명이 한일 뱃길을 이용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조금씩 예전 수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공개적으로 비혼식을 하고 축의금을 받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독신 직원들을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미혼이 아니라 결혼 안 하기를 선택한 비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회사가 지급하는 비혼 축의금이 결혼 축의금과 비슷해진 곳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비혼식을 열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최수희 씨. 이거는 이제 촬영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제 막 다 찍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제가 초대장 아까 봉투. 누구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시만 해도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저 그거 이거 엄청 먹었어요. 쟤 왜 저렇게 살지? 저게 안 부끄럽네 막. 5년이 흐른 지금 비혼식을 하고 축의금을 받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보면서 우리는 너네 때문에 산다. 결국 결혼하고 견디는 게 자식들 때문이면 본인 삶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서 제 친구들도 똑같더라고요. 자유가 없다. 내가 줬던 돈 다시 걷어와서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경력 단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보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대출금리 많이 오르고 그냥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기업들이 독신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면서 비혼 축의금 논란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40세 이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혼자 경조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했고요. 축의금 주고 이제 유급휴가 5일 제공하고 있고 화환 대신에 반려식물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9월부터 시작한 제도인데 3달 만에 직원 25명이 비혼 축의금을 신청했습니다. 결혼 축의금 신청자 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40, 50대 분들 중에 결혼 생각이 현재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많이 계획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비누업체는 매년 4월 비혼식을 지원하고 유급휴가와 축의금을 줍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비혼식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저희가 이제 월마다 지원금이 나가고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선언할 예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좀 해보고 싶어요. 결혼을 축하받듯이 비혼에 대한 선택도 축하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결혼은 통상적으로 다들 축하해 주는데 비혼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보다는 왜라는 거에 더 치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축하하는 그런 문화로 좀
복지 문화로 좀 자리 잡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어젯밤 서울의 대형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5,500세대가 추위에 떨어야 했고 16명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한파 속의 복구 작업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5,540세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122개 동 승강기가 모두 멈추면서 주민 16명이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며 지내던 주민 2명은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3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좀 늦은 시간에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파 때문에 아무래도 보일러도 못 틀고 지금 집 전체가 되게 차가웠거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세수도 못하고 초라도 구하려고 돌아다녔어요. 컴컴해서. 정전의 원인은 1987년 설치된 변압기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전기실 메인 대표기가 파손이 됐는데요. 파손된 원인이 노후화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철마다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5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이 15년 미만 아파트보다 7.4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노후 변압기는 정전은 물론 화재의 원인도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교체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고속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택배 차량에 치여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헤치고 구급차가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를 달리던 11톤 택배 트럭이 도로공사 중이던 작업자 3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60대 택배 트럭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정지원자분이 있으셔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중증 외상인분이 있으셔서 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에 사고가 난 구간은 편도 2차로로 작업자들은 2차선을 막고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 달리던 택배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방향을 틀면서 이들을 덮친 겁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큰 그 화물차가 하나 지나갔답니다. 그 차를 추돌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 핸들을 틀었다. 그래 진술을 하고.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2년 가까이 끌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소송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땅과 시설을 내주고 나가야 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인 스카이72. 공항 제5활주로 예정 부지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364만 제곱미터 부지를 2020년 말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스카이72는 활주로 공사가 시작돼야 반환하겠다며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도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장에 대한 투자 비용을 돌려달라는 스카이72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에게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조속히 인계하고 지난 2년 가까이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손해를 본 임대료 1,000억 원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영업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만큼
후속 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은 영업권이 없는 만큼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공사 측이 여러 차례 1,100여 종사자를 고용 승계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최소 수개월의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해양수산박람회 시팜쇼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양식 수산물을 맛보고 최신 기술도 체험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횟감, 광어입니다.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황금광어는 그중 으뜸. 10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재물복을 상징하다 보니 중국 등 해외로 95%가 수출됩니다. 감칠맛이 있고 그다음에 단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향어회와 초밥도 인기. 민물고기는 기생충 때문에 날로 먹기 어렵다지만 양식 향어는 다릅니다.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은 사료를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디스토마에 대한 중간 숙주에 이 감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어장에서 나오는 물을 식물을 기르는 데 활용하고 여기서 정화된 깨끗한 물을 다시 어장에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다양한 양식 기술이 2022 시팜쇼에서 공개됐습니다. AI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양식 산업도 첨단 미래 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수산물을 반값 할인해주는 라이브 커머스 쇼와 정상급 CF의 요리쇼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식 수산물과 최신 스마트 양식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3일 토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의 운명을 가를 포르투갈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강인은 어제 손흥민과 짝을 이뤄 훈련을 하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카타르 도하로 가봅니다. 김태욱 기자, 우리 대표팀 포르투갈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포르투갈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 만큼 공격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데요. 지난 두 경기에서 날카로움이 확인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강인은 어제 손흥민과 짝을 이루어 훈련을 하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를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공격 루트는 포르투갈의 가장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공격의 활로를 뚫은 이강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에다 갖다 놓긴 해서 기회 창출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6강 진출이 이미 확정된 포르투갈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네, 오늘 새벽 프랑스가 복병 튀니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포르투갈이 16강 진출을 이미 확정했지만 이 경기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라 비주전 선수를 대거 선발로 내세우면서 패배의 빌미를 줬습니다. 포르투갈이 한국에 패하면 조 2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총력전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부상 선수가 3명인데다 이미 경고를 받은 선수가 4명이나 돼 16강을 위해선 이 부분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호주는 덴마크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아시아팀의 승리 소식은 우리 대표팀에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 아침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7도, 대관령은 영하 12도 등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텐데요. 찬바람에 중부지방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맹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도, 토요일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내륙,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은 영하 6도, 전주는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대전 4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 밤부터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도 30년 만에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있었죠. 하루 2조 6천억 원 손실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가 뭉쳤습니다. 백악관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노사 합의를 강제할 법안을 함께 마련했죠. 우리 정치권은요, 손만 대면 해결이 아니라 파탄이 납니다. 화물연대 파업만으로 1조 원 넘는 손실이 속출하는데 철도노조 파업, 민노총 총파업 앞두고 우리 정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갈등 해결사와 갈등 유발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